안녕하십니까. 제발 잊지 마의 이승엽입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치매 환자의 사고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후에 다른 건 몰라도 몸이 안 좋은 것이 제일 걱정이 되고 서럽다고 합니다. 늙어서 불편한 몸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는 데다 치매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잠깐 눈만 돌려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걱정은 잠깐의 방심과 함께 일어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차 하면 밖으로 나가서 실종이 되거나 집안의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빈번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고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험하지만 대체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역사 속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 속 치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보는 사건, 사고 얘기인 치매와 사회적 사고. 세 번째는 오늘 가장 심도 있게 살펴볼 가정과 치매 사고의 예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었던 배회와 실종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치매 환자의 배회와 실종에 대한 예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속 치매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사진은 얄타 회담의 사진입니다. 우리 남북을 휴전선으로 갈라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회담이었죠. 아시다시피 1945년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독일이 항복하기 전 2월 크림반도의 해안에 위치한 소련의 휴양지인 얄타에서 있었던 회담입니다. 이 회담은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이게 3자 회담이었습니다. 이때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연합군의 국가 수반으로서 전후의 동유럽 문제, 태평양 전제의 처리, 새로운 국제연합의 구성, 극동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루스벨트와 처칠이 스탈린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스탈린은 의사들을 극도로 불신했습니다. 의사들을 숙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스탈린은 이 의사들을 이용해서 멀리 여행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핑계를 대고 루스벨트와 처칠을 설득해서 찾아오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스탈린은 이 당시 루스벨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영국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때 스탈린은 이미 회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는데요. 동유럽에는 약 1,000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에게 동유럽은 만약에 떠나라고 한다면 독일과의 오랜 전쟁을 했던 연합군에게 다시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연합군은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얄타는 연합군 지도자들에게 아주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사방에 소련의 첩자들이 깔려 있었고요. 게다가 미국과 영국은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헝가리를 소련에 내주고 그리스에 대한 영향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스탈린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이런 처칠을 두고 동반자라기보다는 바람잡이 정도로 생각했고요. 처칠은 루스벨트 이런 노골적인 태도로
심기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담 초반에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후 세계의 평화와 정의, 자유를 위해서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회담의 막바지에는 결국 동유럽의 지배권이 고스란히 소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를 위시한 동유럽과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념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죠.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전순국에 의한 신탁 통치가 거론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처칠은 평소에 발휘해온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침해의 사고에 대한 날인데 얄타 회담이 웬 말인가 하시겠죠. 이때 흥미로운 사실이 바로 루즈벨트와 처칠의 건강 이상설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4대에 걸쳐 연임했고 미국인들에게는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1921년 39살에 이미 소아마비를 알았다는 사실이 재임 기간 중에는 철저하게 감춰지기도 했었죠. 루스벨트는요, 1939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요. 정권의 후반에는 수년간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임기 말에는 혈관성 치매로 인한 이상 증세가 구체적으로 발현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의 주변에는 이런 변화를 눈치챈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루즈벨트의 인지장애가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어디서도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지금껏 그의 사인으로 알려진 악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기 2달 전 루즈벨트는 얄타 회담에서 뚜렷한 인지장애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회담에서 그는 스탈린을 상대로 적극 요구하고 협상해야만 했던 많은 전략적 안건들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유보하거나 순순히 소련에게 양보하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은 처칠의 얘기인데요. 처칠의 생활 습관에는 특히 인지 측면에서 도저히 건강한 말년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요소가 여러 있었습니다.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겼고요. 만성 고혈압에 식사 습관 또한 무절제했습니다. 더욱이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영국의 대뇌 증세가 소용돌이치면서 가중된 스트레스가 이 수상의 고혈압을 가중시켰죠. 처칠의 건강 상태를 계속 숨겨오던 주치의가 1947년 초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처칠이 낮에는 암페타민으로 밤에는 진정제로 잠들었다. 또 일기에 처칠은 더 이상 사고가 비옥하지 않고 충만하던 정신은 고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948년 초 처칠은 수시간 동안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등 주기적으로 경증 뇌졸중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1953년 뇌졸중이 제대로 찾아왔죠. 하지만 암페타민과 잘 준비된 연설 대본 덕분에 아주 가까운 사람만 눈치챘고 신경학적 이상이나 인지지능 저하가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처칠이 언어와 국정 운영 능력은 이미 1차 대전 당시에도 부정적인 변화의 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얄타 회담에 참석한 처칠의 인지 상태가 온전하긴 힘들었겠죠. 물론 회담장에서 구체적으로 인지장애 증상이 드러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이 끝난 뒤
인지장애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혈관성 치매 증세가 포착되었고 1955년까지 3차례 중증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치매임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수상이란 중책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처칠은 10년을 더 살았지만 뇌졸중은 계속 반복되었고 치매도 점점 깊어져서 결국 처칠은 누구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가련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치매로 인해 우리가 남북분단이 되었노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위대했던 미국과 영국의 정치가이고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쩌면 중증 치매에 걸린 가장에게 한 집안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과 어찌 다를 수 있을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가장이나 기업의 대표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안의 대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을 이끌어간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치매 환자들이 무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무단 이탈해서 생기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사고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치매가 오기 전 20년 무사고 택시기사 출신이 훔친 택시로 6시간 동안이나 영업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치매 환자가 어떻게 이런 영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택시는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이나 그 택시를 이용해서 5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었던 이분은 사고가 있기 전날 가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어쩐지 겁이 나서 택시 타기도 두려워집니다. 우리 택시기사들 보면 보통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많죠.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은 오토바이 보시나요? 가출 치매 환자가 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해서 주변을 진땀나게 했던 내용입니다. 다행히 운전자들의 신고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요. 약 3.8km 정도나 역주행을 했다니까 식은땀들을 흘렸겠죠.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내 해친 치매 60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치매 피해 망상으로 부인을 살해한 68세 노인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료적 사법 판결이 내려진 내용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8세 환자에게 항소심에서 치료적 사법 절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판사 앞에서 내 엄마 어디 갔니라는 말을 했답니다. 다음 화면도 같이 보실까요? 지난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79세의 노모를 모시고 살던 따님 얘기입니다. 이듬해인 2014년부터 어머니가 자식들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이 S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급기야 어머니와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죠. 어느 날 새벽 어머니를 씻긴 후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거부하자 어머니를 때리거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혀서 두부 손상에 의한 경부 마카 출혈을 이후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존속살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모르긴 해도 이런 속상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는 일반에게는 범죄라고 하지만 이분들에겐 사고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고인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최악인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겠죠.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자살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남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안다면 조금은 달라지겠죠. 우리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치매 환자의 사고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치매 환자들에게 주로 겪을 수 있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회, 실종, 낙상, 학대, 교통사고, 보행사고 등 일반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사고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의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도표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서 조사한 내용들인데요. 노령자들의 사고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상 주택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표 안에서는 집 안에서도 집 안에 어디에서 사고가 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나와 있나요? 이 표에서는 집안에서의 사고 중 단연 침실, 즉 방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계시는 공간이 당신의 방 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부분에 많은 사고가 있는 건지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단연 높은 사고는 방 안에서도 침실 가구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고의 신체 부위는 주로 어느 곳인지 보시겠는데요. 주로 머리와 얼굴이 제일 많고 다리와 둔부 그리고 몸통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주로 어떤 사고일까요? 유추하기로는 부딪히거나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자들의 연령별로 상해 부위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사고 부위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인데 비해 80에서 90세 분들께서는 주로 둔부와 다리 등의 하체 부위로 나타납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동 반경이 주로 집 안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사고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사고라면 역시 낙상이나 부딪히는 사고를 들 수 있겠죠. 집안을 침실, 욕실과 화장실, 거실과 베란다, 그리고 현관으로 구분해서 낙상이나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예방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역시 침대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낙상 사고가 제일 많은데요. 첫 번째는 침실에서의 예방책입니다. 침실은 좀 전에 보셨듯이 가장 많은 사고의 빈도를 나타내는 곳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첫 번째로 혹시나 방을 찾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표지파지나 사진, 그림 등으로 표시를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걸이가 있는 딱딱한 재질의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가 예전에도 사용하던 익숙한 가구나 물건들로 진열하고 단순하지만 자극이 갈 수 있는 가구나 물건들로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극이라는 건 뭘까요? 이분의 기억을 자극하거나 감성을 자극하는, 예를 들면 가족 사진들 같은 겁니다. 네 번째는 가구는 짚거나 할 때 기울어지거나 구르지 않게 바퀴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마지막은 침대의 선택입니다. 침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머리와 발 받침대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침대의 한 면만 벽에 대고 나머지 부분은 환자가 어느 쪽으로라도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개방해서 설치합니다. 또한 시트나 이불, 베개 등과 벽의 색상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게 해서 침실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바닥에는 낙상 시에 충격을 덜어줄 수 있는 매트나 카펫, 부드러운 매트리스나 쿠션, 베개 등을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침대 옆에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단한 가구를 배치하면 보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천정도 보다 친숙하고 안정적인 색깔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이 욕실은 사고의 파장이 가장 큰 곳일 수 있겠죠. 넘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실과 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에도 찾기 쉽도록 화장실,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변기 등에다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치매 환자는 찾기가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상행동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욕실 등의 문과 변기, 세면기 주변에 짚고 기댈 수 있도록 손잡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줍니다. 변자와 안전변 역시 벽과 구분이 잘 되도록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네 번째는 수도꼭지입니다. 이 수도꼭지는 치매 환자인 경우는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는 것, 또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함께 조절되는 십자 형태의 수도꼭지나 빨강, 파랑의 색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걸 권한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욕실의 바닥재 선택인데요. 이 바닥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닥이 미끄럼 방지 타일이 아니라면 그 위에 고무로 된 시트를 깔아서 그 충격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욕실과 화장실은 침실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환기팬과 전원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기팬의 소음이 이 환자를 불편하거나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거실 및 베란다입니다. 이미 갖추어진 곳이 아니고 환자를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고 화장실과의 거리가 가깝고 가족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에 따라서 휠체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거실의 입구나 통로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정리정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을 하거나 배회를 하실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이진 가구나 뭐 전기줄, 코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겠죠. 다음 네 번째는 베란다는 가장 위험할 수 있죠. 추락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덧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곳에 잠금 장치를 늘 확인해 줘야겠죠. 다음은 현관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현관은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이 확실하게 되도록 해줍니다. 집 밖으로 그냥 나가시지 않게 여기부터는 집 밖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현관 주변의 계단이나 난간은 안전하게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로 보완해 주고요. 손잡이를 달아주고 계단을 오르내리기에 적당한 넓이와 높이로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문턱입니다. 문턱은 아예 없애는 게 좋겠죠. 그리고 휠체어 등이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둡지 않도록 밝은 조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보통은 300룩스 이상을 얘기합니다. 300룩스 이상이라면 거의 자연광과 가까운 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이용해야 됩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현관에도 안전바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복도 양옆에 만약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이 안전바는 끝에 손잡이를 달거나 뭐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단단하게 고착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매스컴에도 가끔 등장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치매 환자의 확대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 도표는 치매 환자의 학대 신고에 의해서 2018년도에 현황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약 70%에 달하는 학대 신고 장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모나 자식을 학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아니겠죠. 부양자의 생활고나 사정이 치매 환자의 증상이 깊어질수록 환경이 취약해짐을 비관한 부양자들이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치매를 국가 책임제로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과 치매 증상을 제고해서 시설의 입소나 대책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시스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책임자라는 말 끝에 많은 대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선진복지국가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양자들을 위해서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받는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가족이 장기 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의 환자를 연간 6일 동안 맡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 환자 입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 부담금 납부 등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부양자들에게는 단 한순간도
한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감이나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고나 사건이 더 많아지는데요. 이와 같이 단 6일간이라도 휴식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배회와 실종에 관한 문제를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배회와 실종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에서의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환자로 진단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위치 추적기, 곧 배회 감지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요. 사용료의 일부분만 이용자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1,000원에서 4,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의 차이는 각 제품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부담할 수 있겠죠. 또한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도 위치 추적기를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한층 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동통신사와 협약해서 고령 치매 환자의 위치를 GPS로 실시간 감지하는 스마트 지킴이라는 기계를 배포했습니다. 약 1,000여 대를 무상으로 보급했는데요. 스마트 지킴이는 고령층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손목시계 형태로 만든 단말기입니다.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현재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내지 10분에 한 번 위치 정보가 갱신됩니다. 이동통신사의 전용 서버인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통해서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권역을 이탈해서 배회할 경우 알람이 울리게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지킴이는 기존 단말기 대비 배터리의 수명도 길어졌는데요. 한 번 충전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목걸이형에서 손목형으로 바뀐 것도 획기적인 일이고요. 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상 보급하는 스마트 지킴이는 기존의 단말기의 불편사항을 보완해서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국민적인 네트워킹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이거나 부분적인 대책으로 그쳐지지 않는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엔 늙고 쇠약한 부모님을 산에다 버렸다. 요즘은 요양시설에 보내드리는데 이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들 한다. 최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그곳에 맡겼다.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하다. 이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남자분의 얘기였습니다. 다음은요. 요양원은 걸어 들어가서 죽어야 나오는 곳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자연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 또한 수도권의 60대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80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자식과 함께 살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자니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치매를 대하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복지의 최선진국이라고 하죠.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가지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네덜란드의 호그백이라는 마을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덜란드의 호그백은 소위 말하는 치매 안심 마을입니다. 이곳의 설립 목적은 치매 환자도 노멀 라이프를 즐겨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노멀 라이프, 꿈 같은 얘기 아닌가요? 치매 환자에게. 호그백의 풍경은 그야말로 노멀 라이프 자체라고 합니다. 호그백은 약 5,000평의 규모의 23개 가구 정도가 들어서 있습니다. 한 가구당 6인에서 7인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을에 영화관, 슈퍼마켓, 헬스장 등 웬만한 부대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또 36개 정도의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정해진 일정이 아닌 본인 의사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시설에 가면 그 시설의 프로그램을 정해진 대로 따라야죠.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답니다. 이 너무나 잘 갖춰진 정원, 그리고 그 주변을 산책하는 노인, 치매 노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사색을 즐기는 할머니, 그리고 몇몇 노인은 슈퍼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카트에 옮깁니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치매 노인들이 3, 4, 5 모여서 함께 술을 한잔 합니다. 이색적인 풍경이죠.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고 멋진 풍경 아니겠습니까? 또 의료진들은 또한 자원봉사들이 같이 있는데요. 약 250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흰색 가운 대신에 거주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이질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환자와 의사 또는 간호사라는 신분으로 나누다 보면 치료해야 될 대상과 치료받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멋진 곳이라면 우리 주변의 치매 환자나 가족들도 기쁘게 들어갈 수 있겠죠. 부러우신가요? 그렇지만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좋긴 하지만요. 호그백은 네덜란드에서도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사태도 있답니다. 우리의 지자체들도요. 호그백을 벤치마킹해서 치매 안심마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안심마을은 아직 초기 상태이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약 330여 개가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활동을 구현해주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이죠. 또한 치매 안심마을은 주요 공공기관,
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민간시설 등 지역자원 내 주요 기관의 지도자와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치매 환자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지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인데요.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치매 안심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330여 개가 되는 것이 초기잖아요. 그렇다면 호그백 마을을 조만간 만들 수도 있겠죠. 이 호그백 마을을 표방한 데는 용산구에 한 요양센터가 있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요. 물론 가격이 비싸겠죠. 또한 서울의 거리에는요, 상점마다 치매 안심 지킴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치매 안심길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성수동에 약 2개 정도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치매 안심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만 보아도 왠지 안심이 되는 시스템이죠. 여러분, 이제 치매도 우리 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예방과 학습을 생활화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운영 안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치매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 속의 습관으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이 있다면요. 치매 환자로 판정을 받고 나면 가정에서 안전바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사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후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는 치매 환자의 사회적 비용 때문에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많은 비용과 사회적 관심으로 열심히 치매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 지금 다른 많은 선진국들도 치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전 시간에 우리는 이런 얘기했죠. 치매 인구는 1200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당이 될지 모릅니다. 부양자가 되든 당사자가 되든 2050년까지 다 살아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그백 같은 마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생활 속에서 습관화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치매가 없거나 치매가 흔한 감기처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치매가 걸렸어도 호그백에서처럼 좋은 환경에서 진짜 좋은 환경으로 멋있는 인생을 마감하는 건 정말 좋겠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치매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시설에 들어가면 조금 아까 발표한 것처럼 죽어서야 나온다. 거기 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족들을 알아보는 상태라면 가족들과 시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불필요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 어른을 위한 진정한 미래가
어떤 것인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끝까지 이분의 사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디서 받고 있는 게 좋을까? 치매 환자들이 시설 안에 있는 것을 보면 행복하게 웃기도 하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호흡에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인지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분들의 마지막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존재하는 그 날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삶의 습관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